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배려와 관심 뒤에 사실은 다른 꿍꿍이가 숨겨져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?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밥상머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드는데 그 말 속에 은근한 계산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은요? 당신이 매달 쥐어주는 돈이 그들이 말하는 효도보다 훨씬 큰데도 정작 당신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꺼낼 기회조차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. 혹은 아이들과 합가해서 살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자식들은 우리가 잘 모실게요 라고 말하죠. 그 말을 들으면 가슴 뭉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남아있지 않나요?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라지만 현실은 종종 드라마보다 더 리얼하고 훨씬 더 쓰라립니다.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하지만 사람이 늙어서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. 나는 진심으로 대하는데 상대방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바로 그때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5세 어르신의 사연입니다. 듣다 보면 마치 내 이야기 혹은 내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. 과연 이 이야기는 감동일까요? 아니면 서글픈 현실일까요? 아니면 애초부터 잘 짜인 각본이었을까요? 저는 올해 65세입니다.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네요. 아내는 생전에 몸이 약해서 마지막 몇 년은 거의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. 저라고 살려보려고 애쓰지 않은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드니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은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하더군요.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. 집안에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,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말입니다. 지난 몇 년간 저는 젊은 시절 우리가 장만했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. 집은 크지 않습니다. 30년 전 청약 대출과 적금을 탈탈 털어 마련한 집이죠. 낡긴 했어도 입지는 꽤 괜찮습니다. 시장도 가깝고 병원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근처라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죠. 저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. 목이 다 늘어난 얇은 점퍼를 걸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. 단골 가게 상인들을 보면 웃으며 인사를 건네죠. 김 사장, 오늘 부추 싱싱한가? 박 여사, 오늘 고등어는 알이 꽉 찼어? 솔직히 말하면 장 보는 것보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. 혼자 먹는 밥이니 거창할 건 없습니다. 밥 한 공기에 반찬 두어 가지, 국 하나 있으면 족하죠.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불 널고 혼자 하려니 고되긴 해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. 하지만 늙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. 아내가 있을 땐 수십 년을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막상 그 사람이 없으니 제가 이렇게 말없는 노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저도 재혼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. 지난 몇 년간 친척과 지인들이 몇 명 소개해 주기도 했고요. 제가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5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 정도면 밖에서 꽤 인기 있는 조건이라고들 하더군요.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. 실제로 2번 정도 진지하게 만나봤습니다. 한 번은 1년 정도, 또 한 번은 반년도 못 가서 끝났지만요.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상대방이 본 건 쭈글쭈글한 제 얼굴이 아니라 제 통장에 찍히는 연금과 모아둔 돈이었습니다. 첫 번째 만난 분은 처음엔 참 부지런했습니다. 삼시세끼를 제 아내보다 더 정갈하게 차려주었고 여보 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죠. 하지만 제가 이번 달은 지출 좀 줄입시다. 건강검진 비용 남겨둬야 해요 라고 말하자마자 얼굴색이 싹 변하더군요. 한 번은 제가 씻는 사이에 서랍을 뒤져 제 통장을 확인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습니다. 2번째 분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. 집에 들어와 산지 한 달도 안 돼서
아들이 실직했다느니, 딸이 결혼한다느니 하면서 대놓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. 마음이 약해져서 두어 번 빌려줬는데 나중엔 갚을 생각조차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. 가끔은 제가 너무 인색한가 자책도 했습니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연금과 노후 자금은 제가 수십 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제 생명줄입니다. 욕심이 아니라 무서워서 못 쓰는 겁니다. 늙고 병들었을 때 돈 없으면 남의 눈치 봐야 하는 게 세상 이치니까요. 제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혹시나 손주 녀석 대학 가면 학비라도 보태줄까 싶어 남겨둔 돈이었죠. 아들과 며느리는 씀씀이가 큽니다. 매년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대출금에 허덕이면서도 차는 좋은 걸 타려고 하죠. 걔들이 절 부양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. 그저 손주 녀석 공부나 좀 편하게 시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. 이런 속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습니다. 그저 밤에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삭힐 뿐이었죠.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. 늙으면 차라리 내 손으로 밥 해먹고 살지언정 밥상머리에서 남의 눈치는 보지 말자고. 그런데 어느 추석날 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. 그해 추석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. 오후 3시쯤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. 초등학생인 손주 녀석이 책가방을 맨 채 뛰어들어오며 할아버지 하고 부르더군요. 녀석은 부엌으로 직행하더니 할아버지 송편 있어요? 하고 묻습니다. 저는 냉장고에서 미리 사둔 송편과 한과를 꺼내 주었죠. 입가에 부스러기를 잔뜩 묻히고 먹는 녀석이 할아버지 밥솥은 왜 이렇게 낡았어? 우리 집 거보다 구려라고 하더군요. 이 녀석아 이게 밥맛은 더 좋아라고 하려다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니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. 저는 전날부터 장을 봐서 재료를 다 손질해 뒀습니다. 갈비찜, 잡채, 시금치 무침, 그리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소고기 묵국까지 한 상 가득 차렸죠. 손은 좀 느려졌지만 자식들 오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낼 수 있었습니다. 식사 분위기는 좋았습니다. 아들이 갈비찜 하나를 제 밥그릇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. 역시 아버지 음식 솜씨가 최고라니까요. 밖에서 사 먹는 건 이 맛이 안 나요. 내 녀석 입맛 까다로운 게 다 내가 이렇게 키워서 그런 거다. 며느리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웃었죠. 그러다 밥을 먹던 아들이 갑자기 정색하고 말을 꺼냈습니다. 아버지, 혼자 사신 지 꽤 되셨잖아요.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건 어때요? 연세도 있으신데 혈압도 높으시고 밤에 혼자 계시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? 저희 곁에 계셔야 마음이 놓이죠.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. 너희 맞벌이 하느라 바쁘고 애 학원 보내느라 정신없는데 내가 가면 집만 되지. 가서 찬밥 신세되느니 내 집이 편하다.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. 아버지, 그런 말 마세요. 저희가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꾸 괜찮다 하시니까 말을 못 꺼낸 거예요. 계속 거절하려는데 평소 말수가 적던 며느리가 진지하게 말을 보탰습니다. 아버님, 들어오시면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. 식사, 청소, 빨래 다 제가 할 테니 아버님은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. 이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요. 그 말이 어찌나 진심으로 들리던지 순간 멍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. 지난 세월 동안 이 아이들은 재산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고 나름 착하게 자라준 아이들입니다. 사실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짐이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. 하지만 그날 밤 셋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허전했습니다. 아내가 있을 땐 시끄러워도 온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 집은 아무리 조용해도 냉기만 돌았으니까요. 식사 후 아들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동안 며느리가 사과를 깎으며 말했습니다. 아버님, 사실 아버님 재혼하려고 선보셨던 거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. 속상해하지 마세요.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이상한 여자들한테 이용당하실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.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. 혼자 밥 먹기 싫어서, 혼자 TV 보기 싫어서 이리저리
선을 보러 다녔던 제 외로움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. 아버님이 상처받으실까봐 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. 아들이 어릴 때 고열로 아파서 밤새 업고 뛰었던 기억. 아내 병간호할 때 며느리가 도시락 싸들고 오던 기억. 손주 녀석 태어나던 날 분만실 앞에서 4시간을 서성였던 기억. 말하지 않아도 쌓이는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결국 저는 합가를 결심했습니다. 그들의 봉양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이제 나도 남에게 패기치기 싫다는 강박을 좀 내려놓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.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뒤 저는 아들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.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복도부터 반짝반짝 하더군요.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제 짐을 받아들며 살갑게 굴었습니다. 아버님, 옷은 제가 정리할게요. 침대 시트도 새 걸로 깔아놨어요. 집안에서는 온통 새것 냄새가 났습니다. 소파가 너무 좋아서 삐딱하게 앉지도 못하겠더군요. 거실 바닥엔 손주의 레고가 굴러다니고 부엌에선 찌개 냄새가 났습니다. 제가 도우려 하자 며느리가 기겁하며 말렸습니다. 아버님은 들어가서 쉬세요. 다 되면 부를게요. 저는 뻘쭘하게 거실에 앉아 손주의 동화책이나 뒤적거렸습니다. 처음 며칠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. 때 되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나왔고 며느리 음식 솜씨도 제법이었습니다. 삼계탕에 대추랑 인삼까지 넣어서 끓여오며 어머니 손맛이랑 좀 비슷해요 하고 묻는데 참 예뻐 보이더군요. 아들도 퇴근하면 저와 차 한잔하며 회사 이야기를 했고 손주 녀석도 학교 다녀오면 제 무릎에 앉아 재롱을 피웠습니다.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. 하지만 사람이 편해지면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법이죠. 열흘쯤 지났을까요? 묘묘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. 며느리는 매일매일 급진했지만 유난히 사진을 많이 찍어댔습니다. 제가 밥 먹을 때, 베란다에 앉아 있을 때, 손주랑 놀아줄 때 찰칵찰칵 찍어서 어딘가로 전송하더군요. 우연히 며느리 폰을 봤는데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고 있더군요. 아버님 우리랑 합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. 우리가 진짜 잘 모셔야 해. 그리고 이어지는 친척들의 칭찬 이모티콘들. 그때는 별말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이건 누구 보라고 올리는 걸까? 또 며칠 뒤 제 속옷은 제가 빨려고 세탁 바구니를 찾는데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. 아버님,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제가 다 해요. 건조기 있어서 금방 말라요.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평생 내 손으로 하던 일을 뺏기니 마치 손발이 묶인 기분이었습니다. 저녁 식사 때 제가 치킨 다리 하나를 집으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. 아버님, 닭껍질은 콜레스테롤 높아서 안 좋아요. 두부 드시는 게 나아요. 웃으며 내려놨지만 옛날 내 집에서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먹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.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. 몸은 편한가? 네, 제 낡은 아파트보다 훨씬 편합니다. 따뜻한 물 콸콸 나오고 난방 잘 되고. 그런데 마음이 편한가? 아니요. 아들 내외는 퇴근 후 밥 먹으면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.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고요. 저는 방문 닫고 들어가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거실 TV 볼륨을 줄여야 했습니다.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객식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. 그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일상 속에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. 제 낡은 부엌, 벽에 붙은 메모지, 천천히 끓여 먹던 찌개, 그 소박하고 자유롭던 시간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. 하지만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 효도가 얼마나 가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. 그러던 중 저를 현실로 확 끌어당기는 사건이 터졌습니다. 옷장에서 정기예금에 넣으려던 현금 3천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고 있었는데 마침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. 며느리 눈이 봉투에 딱 고정되더군요. 아버님, 웬 돈이에요? 어디 가시게요?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. 아니다.
나중에 쓰려고 모아둔 노후 자금이야.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나갔지만 그날부터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. 반찬이 더 화려해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상에 올라왔습니다. 저도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입니다. 태도와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를 리 없죠.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. 드디어 진심이라는 이름의 청구서가 날아올 때가 됐구나.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. 아들이 거래처 접대 때문에 늦는다더니 저녁 8시쯤 들어왔습니다. 손에는 족발과 고급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죠. 평소엔 혈압 때문에 술은 절대 안 된다던 녀석이 웬일로 싱글벙글하며 술상을 차리자고 하더군요. 아버지, 오늘 불금이잖아요. 기분 좋게 한잔 하시죠. 저는 직감했습니다. 올게 왔구나. 술잔을 기울이며 아들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아버지, 저 대학 때 등록금 내주셨던 거 기억나세요? 그때 아버지 진짜 고생하셨는데 저 그 은혜 절대 안 잊어요.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. 제가 뭐라고 대답하려는 찰나 본론이 튀어나왔습니다. 근데 아버지, 지난번에 정기예금 하신다던 그 3천만 원 아직 가지고 계세요? 가슴이 철렁했습니다. 이 질문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. 하지만 내 아들 입에서 나오니 더 쓰라렸습니다.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. 그 돈, 그게 왜? 아들이 멋쩍게 웃었습니다. 아니, 그냥 아버지가 안전한 은행 찾으신다길래 궁금해서요. 저는 피곤해서 좀 눕고 싶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. 아들이 부축해주며 말하더군요. 아버지, 저는 진짜 아버지 걱정돼서 그래요. 돈 모자라면 제가 보태드릴 수도 있고 방에 누워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. 아들은 제가 잠든 줄 알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. 사실 요즘 우리 차가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더 나오네. 이번에 프로모션하는 차가 있는데 계약금만 500만 원 있으면 되는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. 결국 기승전돈이구나.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. 여보, 아버님이 돈 있다고 하셨어?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. 저는 계속 자는 척했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. 아니, 주무셔.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으실 리가 없어. 연금도 많이 받으시는데 3천만 원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. 두 사람은 침대 옆에서 소곤거리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. 며느리, 나 진짜 후회돼. 아버님 돈 없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힘들게 안 모셨어. 아들 말 조심해. 그래도 내 아버지야. 자식된 도리로 모시는 거지. 며느리, 웃기지 마. 당신이 새 차 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모시자고 한 거잖아. 아버님이 돈 안 주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? 아들, 며느리, 저번에 주신 용돈 100만 원? 그거 며칠 식비로 다 나갔어. 아버님 계시니까 식비며 전기세며 우리가 완전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다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양로원보다 집이 낫다는 말이 결국 돈 때문이었다니. 당장 일어나서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. 대신 마른 기침을 하며 물 좀 다오라고 했죠.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. 며느리가 황급히 물을 떠왔고 아들은 아버지 깨셨어요. TV 소리가 컸나 보네요. 라며 연기를 하더군요. 저는 물을 마시며 바보처럼 웃어주었습니다.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죠. 날이 밝으면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.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. 어젯밤 들었던 말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. 못 박힌 듯 가슴에 박혀버린 그 말들. 돈 없는 줄 알았으면 안 모셨어. 손해보는 장사. 제 아들은 착한 놈이라고 믿었습니다. 열이 펄펄 끓을 때 절 안고 울던 놈. 넥타이 매주던 날 손을 떨던 놈. 나중에 성공해서 아버지는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. 하던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 효심도 계산기가 되어버렸나 봅니다. 며느리도 밉지 않습니다. 싹싹하게 굴던 그 모습이 다 연기였다 해도 그동안 고생한 건 사실이니까요.
하지만 저는 억울했습니다.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늘막에 좀 편히 쉬나 했더니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경계해야 하는 신세라니요.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. 옷 몇 벌과 속옷, 세면도구,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더군요.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.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. 원래는 아들네 진짜 힘들 때 주려고 했던 비상금인데 이걸 작별 선물로 쓰기로 했습니다. 부엌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. 어젯밤 너희가 하는 말 다 들었다. 이 500만 원은 차 계약금에 보탰어라.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. 나는 내 집으로 간다. 찾지 마라. 미안해할 것도 없다. 서로 편하게 살자. 아빠가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. 경비원이 짐 가방을 든 저를 보고 놀라서 묻더군요. 어르신, 아들네서 오래 계신다더니 벌써 가세요? 허허, 늙으니 내 집 내 침대가 제일 편하네요. 택시를 타고 옛날 집으로 돌아오니 아침 8시였습니다.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. 햇살이 거실 탁자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.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끓여 믹스커피 한 잔을 탔습니다. 낡은 소파에 등을 기대니 온몸에 긴장이 풀리더군요. 베란다에 아내가 키우던 난초, 화분이 보였습니다. 잎이 좀 누렇게 떴지만 아직 살아있더군요. 물을 듬뿍 주며 말했습니다. 나 왔어.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. 남의 집은 아무리 좋아도 불편하더니 내 집은 낡아도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. 청소를 마치고 계란 간장밥을 해 먹었습니다. 화려한 갈비찜은 없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습니다.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. 살 것 같다. 사람들은 늙으면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.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습니다.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입니다.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과 있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. 저는 앞으로 재혼 생각은 접으려 합니다. 2번의 실패와 이번 일로 충분히 배웠습니다. 내 돈은 나를 위해 써야 한다는 걸요. 아들에게 주지 않은 3천만 원. 그중 일부를 헐어서 집 수리를 했습니다.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낡은 보일러도 바꿨습니다.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 가서 실버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. 거기 가니 저 같은 노인들이 많더군요. 오늘 된장찌개 맛이 어때요? 내일 같이 등산이나 갈까요? 거기 사람들은 제가 아파트는 어디인지, 연금이 얼마인지 묻지 않습니다. 그냥 친구가 된 거죠. 동네 이웃인 박 씨가 요즘 얼굴이 폈다며 묻더군요. 김영감, 무슨 좋은 일 있어? 예전엔 늙으면 누가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돈으로 밥 사 먹는 게 최고더라고요.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받자마자 울먹이더군요. 아버지, 죄송해요.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. 그 돈 다시 가져가세요. 저희 차 안 바꿔도 돼요.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아니다. 나는 화난 게 아니야. 그냥 나도 이제 늙어서 감정 소모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.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. 아들이 계속 사과하길래 전화를 끊으려는데 손주 녀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할아버지, 보고 싶어요. 언제 와요? 그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.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? 그래,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놀러와라. 전화를 끊고 베란다를 보니 난초잎이 조금 더 푸릇해진 것 같았습니다.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. 정말입니다. 젊은 애들이 살기 팍팍한 세상이잖아요. 다만 제가 건강하고 정신 맑을 때 제 존엄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. 가족이라고 무조건 뭉쳐 사는 게 답은 아닙니다.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사랑도 유지되는 법이죠.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. 여보, 나 잘 지내고 있어. 좀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. 남은 인생
나 자신을 제일 아껴주면서 살게. 해가 지고 어둑해진 부엌에서 쌀을 씻습니다. 보글보글 개 끓는 소리가 정겹습니다. 인생의 후반전.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옆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잘 지내느냐인 것 같습니다.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끝까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할까요? 자식들의 효도는 진심일까요? 아니면 조건부일까요? 우리 세대는 고생은 참 많이 했지만 정작 마음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이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들려주세요.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에 찬성하시나요? 아니면 혼자가 편하신가요?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.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